189페이지 보십니다. 여러분 189페이지부터 교재 순서대로 쭉 나갈 거고요. 제일 처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요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서를 많이 썼다 그러면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계약서를 한 500장 정도 쓰면 부자가 되겠죠. 어떤 계약서 간에 한 500장 썼다 그러면 중개보수가 그만큼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인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약서 좀 썼어? 이게 인사예요. 근데 이번 달에 계약서 2장 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청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매매가 잘 없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취득세 중과를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없애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왜냐면 요 매수인 쪽에서는 이 취득세가 막 1억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생각이 있다가도 그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취득세 중과제도는 좀 빨리 폐지하는 게 우리 저 중개업 시장 쪽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 별로 실효성도 없어요, 사실은. 거래하는 지금 경기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두나 안 두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낫죠. 이거 없앴다고 해서 막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규제죠. 그럼 이 계약서를 갖다가 누가 써주게 돼 있죠, 법상? 누가 써주는 거예요? 소개시킨 부동산 사장님이 써주는 거예요. 소개시켰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쓰셨어요? 아니잖아. 사장님이 다 써줘. 가면 여러분 가서 막 도장만 찍잖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네모 1번의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그으시면 개업 공인인증서가 작성해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네모 1번에 첫째 줄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써줘요? 개공. 그러면 밑에 직원인 소공이 있잖아요. 소공. 취직에서 일하는 소공은 계약서를 써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써줄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써줄 수는 있어요.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저 대신 계약서 많이 써요. 써놓고 계약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도장을 찍죠, 제가. 그렇게 많이 하니까 밑에 있는 소공은 쓸 의무는 없지만 사장님 대신해서 써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차이 아셔야 됩니다. 소공이 썼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조원은 어때요, 보조원? 보조원은 의무도 당연히 없고 써줄 수도 없고 나가서 써줘서도 안 되는 거지. 못하는 거니까 그거. 그러니까 보조원하고 소공이 차이 나는 겁니다. 1번, 네모 1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제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누가 작성할 의무가 있겠는가? 개공이죠, 개공. 의무는 개업 공인인증서의 의무다. 근데 소공은 의무는 없으나 작성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은 작성해 줄 수 있을까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은 소공으로 취급되니까 계약서를 써줄 수 있겠고 높은 임원이지만 증이 없는 임원도 있죠. 법률상으로는 보조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써줄 수가 없고 쓰면 안 되겠죠?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계약서는 왜 쓰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 계약서 쓰는 것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분쟁을 예방하려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서 3년 정도까지 엄청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 뒤로는 뭐 거의 싸울 일이 없는데 3년까지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 제가 몇 시가 됐든 간에 저희 안사람이 A4 용지 하나 갖고 옵니다. 부르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위에다 각 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몇 장을 썼는지 몰라요.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그거 안 쓰면 안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흘러가지고 이제 5년, 10년 돼가지고 이 농 속에서 이불 같은 거 이렇게 꺼낼 때가 있거든요. 그 뭐가 툭툭 떨어져. 그거 딱 펴보면 제가 실혼 때 썼던 그 각서 있잖아요. 그런데 읽어보면 유치하기 글을 잃을 데가 없어요. 그 왜 이걸 문서로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하면 지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해도 여러분 민법 시간에는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고 막 배우시죠? 그건 민법에서 하는 소리고 우리는 말로 하면 나중에 딴소리 해버립니다. 100%. 그래서 분쟁 예방 차원에서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 법에는 꼭 이런 서식을 쓰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만 법에 나와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높은 분이 표준이 되는 서식, 이게 법정 서식이에요. 그걸 만들어 갖고 써보시오라고 권장할 수 있다고 법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면 189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가로 1번에 거래계약서 서식 해가지고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다 밑줄 그으시면 돼. 18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세 줄. 그러니까 표준 서식인 법정 서식을 만들어 갖고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걸 물어봐요. 등록관청입니까? 노원구청 이런 데 아니고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도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끝줄. 그런 거 만들어 놨대요? 안 놨대요? 없어요.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국장이 만들어 놓은 게 없어. 법에는 만들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끝줄까지 봤죠? 그러면 꼭 요걸 써라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아무 서식이나 갖다 써도 괜찮죠? 제일 끝에 아무 서식이나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고 없잖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 다음 페이지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밑줄 조금 그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서식이나 가능하다. 실제는 우리 현장에서는 그 지역에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이용하는 거래 정보망이 있어요. 근데 지정을 받지 않는 사설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텐인가 쓴 걸로 들었습니다. 지역마다 틀려요. 텐도 있고 두레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를 씁니다. 이런 지역 사설 정보망이 있는데 그 망 사이트에 가면 그 양식이 있어요. 다. 거기에 입력시켜서 그걸 출력시키는 거예요. 협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써먹어요. 현실은 그렇다. 그렇다고 법 위반입니까? 아니다. 아무 서식이나 쓸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오케이. 넘기시고. 다만 나라에서는 두 가지를 규제합니다. 칠판 보시면 분쟁을 막으려고 이걸 쓰도록 하는 거니까 분쟁거리 될 만한 것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그걸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봐요. 시험에서 엄청 잘 나오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시면 박스 된 걸 별표 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암기하셔야 되고 시험에서 매년 나오면. 그럼 법에 따르면 계약서에다가 뭘 적게 되어 있는가? 9가지예요. 당사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이 뭘까요? 등기법에는 이럴 때 배우는데 보통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걸 인적사항이라고.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라고 돼 있어요. 물건의 표시는 보통 주소가 많겠죠. 주소. 그 다음에 그 물건의 면적 같은 거. 그 다음에 용도. 이런 걸 계약서에 적습니다. 왜 적어요?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누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거래했는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1번은 누가죠? 2번은 뭐예요? 어떤 것을 이거지. 목적물. 자, 세 번째 보면 물건의 인도이시라고 나와요. 여기서 얘기한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 얘기하죠. 여기서 물건은 부동산일 거 아니에요. 인도가 뭐죠? 인도란 말 민법 시간에 나오는 용어인데. 점유를 넘겨주는 거. 응? 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인도죠. 이 펜을 주는 거. 부동산은 뭐가 인도예요? 방을 빼는 거예요.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날하고 시간이에요. 날짜하고 시간. 이걸 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산 날짜죠. 응? 계약서에 이산 날이 언제 다 나와야 안 나와요?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적으면 언제 이사할 거예요? 보통 그 이산 날 잔금 날이 되죠. 이 나와야지 이산 날이. 근데 잔금 치르기 전에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같은 건 아니지. 반드시 같은 건 아닌데 보통 같지. 이산 날을 이렇게 불러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지. 물건의 인도시 필수 기재 사항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이렇게 되죠. 이게 권리 이전의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요. 그럼 우리가 취득하는 건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융자가 있는 아파트도 있고 융자가 없는 아파트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융자가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거래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 대출 융자를 그대로 승계받고 사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대출이 껴있는 소유권이 되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상환해서 갚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자기가 융자가 껴있는 집이다 그러면 야 융자 떠안고 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융자 갚아버릴게 나 빚지고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갚을지 떠안을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 그게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의 구체적인 이전 내용이에요. 이전 내용. 이전 내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융자지만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걸 매수하는데 마당에 보니까 비싼 나무들이 좀 있어. 그럼 주인은 집을 팔긴 파는데 그 나무는 자기가 가져가겠대. 그래서 매수인도 그러라고 했어. 그러면 그 정원수는 매수인이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원수에 대한 것을 가져올지 그 이사가는 사람이 가져갈지 결정하는 게 권리 이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의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하기로 하는 것인지. 그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거래 금액 및 계약 금액 및 지급일자. 이렇게. 나중에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매년 나와요. 계약서에다가 10억에 거래했다 그러면 10억. 계약금이 1억이다 그러면 계약금액 1억. 이런 걸 적죠. 계약금 1억은 언제 준다? 2022년 12월 19일 날 준다. 지급일자까지. 여기서 계약금액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계약서에 당연히 계약금액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일.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약서 언제 썼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민법 시간에 조건, 기한 이런 거 배우십니까? 배우셨어요? 하여간 그런 게 있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배우면 이제 좀 들어와요. 한 번 들었는데 다 기억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게 있다.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고. 민법 시간 좀 배우셔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8번 있죠. 별표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는 확인설명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증거자료가 확인설명서입니다. 이걸 꼭 써주게 돼 있어요. 언제 써주냐면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계약서 쓰는 날, 계약서 쓰고 나서 연이어서 확인설명서를 써요. 부동산 상임이. 그래서 얘기해주고 그걸 줘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를 언제 교부합니까? 주냐고. 계약서 쓴 날 줘요. 그럼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는 어떤 날하고 같은 날짜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계약일요. 근데 왜 이 8번을 만들어내냐면 옛날에 있잖아요. 계약서를 써줄 때 확인설명서를 누락해서 안 써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좋아.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확인설명서 언제 줬는지 날짜를 적어. 이렇게 해놓으면 계약서 써줄 때 확인설명서를 같이 잘 써주지 않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계약서 써줄 때 확인설명서 안 써주는 중개업 사장님 어디가 있어. 안 써줬다 그러면 이거 바로 그냥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업무정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별 의미가 없지. 근데 시험에는 주구장창 내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필수기재 사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그 밖에 약정 내용이라고 돼 있죠. 요 9번이 기타 특약사항이에요. 특약사항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새 특약사항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간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임대차, 월세 계약할 때 거기 들어가요. 사육 금지. 애완동물 못 키우게 한다고요. 월세 놓는 주인들이 이제 이거 많이 경험을 하셔가지고 이거 무조건 집어넣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못 키운다. 이런 게 기타 약정사항이지. 이것만 있겠어요? 더 많지. 흡연 금지도 있어요. 안에서 막 집 안에서 요새는 흡연하는 사람도 많고 안에서 그냥 피워버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방을 버려버리잖아.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나오고 나서 거기 막 그 냄새 제거하고 그런데 또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비용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인들이 싫어해. 그러면 흡연 금지 이것도 특이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왜 이렇게 걱정하는 표정들이 많아요? 자, 이렇고 여기 나와 있는 9가지는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거 끝나고 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좀 노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계약서 쓸 때는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쓰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도 써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재는 이게 191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있어요. 네모 5번 있죠. 네모 5번에 나와 있는 세 줄을 갖다 쭉쭉쭉 밑줄 그어놔야 돼. 시험에서 매년 나와요. 노랗게 칠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손님들은 원합니다. 세금 때문이죠. 탈세. 그거 다운 계약서를 안 쓰면 매도인이 안 팔고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중개업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서를 써야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인 쪽에서도 그게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자기가 허용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세죠. 그걸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만약에 다운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처벌하는 게 있다고. 우리 중개업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등록이 날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소공이 다운 계약서 썼죠. 그러면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자격이 정지돼요. 요 두 가지를 밑에 써두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지금 밑줄 그은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처벌받냐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썼다고 그랬을 때 징역이나 벌금을 갖다가 물리는 거 없어요. 징역 벌금은 없고 우리 사장님은 등록 말소 사유. 그 다음에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 된다. 여기까지 쓰셔야 돼. 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써서는 안 된다. 그걸 줄여서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상가에서 좀 있죠.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소득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3천에 월세 200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원래 진짜 계약서는 이건데 진짜. 이렇게 되면 월세 200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양해하에 세무서에 신고 들어갈 때 보증금 3천에 월세는 없는 걸로. 그럼 이건 가짜 계약서지. 그러면 계약서가 한 점포에 대해서 두 개가 존재하기도 해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게 이중계약서예요. 이것도 사장님이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요구하고 임차인이 뭐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게 되면 쓰게 되는 경우예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사장님은 등록 말소 사유,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가 된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 꼭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계약서를 썼으면 이제 서명 및 날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 여기서 서명 및 날인이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계약서입니다. 거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칸이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 칸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양식이 아까 지역에 있는 사설 정보망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제 여기 계약서를 갖다가 인쇄로 눌러서 출력을 할 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입력할 때부터 제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입력할 때부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소공이 곽씨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이렇게 입력해서 출력한 뒤에 등록된 자료를 이렇게 쾅 찍었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된 도장을 찍는 건 잘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시켜버리면 이게 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괜찮은데 등록된 도장을 찍었으니까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필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등록된 도장 찍어야 돼. 그러니까 비워가지고 이걸 비운 상태에서 이거 인쇄를 누르셔야 돼. 그러면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계약서 쓰는 날 스스로 펜 갖고 있다가 이름 쓰고 그게 서명이에요. 그리고 등록된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지. 예? 그걸 지켜줘야 돼. 그게 서명 및 날인이에요. 이건 부동산 사장님이나 아니면 밑에 일하는 소공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손님들은 거기다가 뭐 사인을 하든지 도장 안 찍고, 그 다음에 또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이름 같은 걸 우리가 거기 입력시켜서 그냥 출력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은 개공이나 소공 같은 경우는 아까 그것처럼 자필 서명하고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왜냐하면 자필 서명을 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필적 감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사장님이 계약서 쓰는 현장에 못 갈 때 밑에 직원이 가가지고 대신 사장님 대신 이거 사인하고 도장은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사장님 대신 사인하고 도장을 꽉 찍는데 그 사인할 때 사장님하고 필체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이 사장님 필체를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사장님처럼 딱 쓰고. 그 이제 일반 의뢰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안 가고 그냥 밑에 소공이 가서 할 때 연습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서명 및 날인. 그때 이제 더 들어가면 법인에서 한 건 했을 때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대표이사가 분사무소에서 또 한 건 했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누가 서명 및 날인 하셔야 돼? 책임자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고 매년 나오고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 것만 수업 시간에 합니다. 거의 매년 나오는 것만. 그 다음에 당해 중개인이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공이 대신 계약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소공이 대신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소공도 아까처럼 서명하고 날인해야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실무적으로 보면 여기가 개공칸이고 이게 소공칸인데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자필로 막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등록된 도장을 딱 찍어요. 여기를 비워두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실제 일은 소공이 했지만. 소공 여기다 찍으면 책임진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소공이 실제 일을 했지만 이걸 비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법 위반이에요. 관례처럼 그렇게 해요. 비워두는 경우 많아. 근데
법이 반이야. 나중에 손님이 문제 삼을 때, 야, 나 데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 다 소공이 했고, 이거 다 했는데 왜 소공이 여기 도장 없냐? 이렇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소공이 자격정지 3개월 받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킬 건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요게 또 시험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당해 중갱이를 한 누가 있을 때 소공.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근데 소공은 함께 날인해야 돼. 반대로 여기요. 사장님 도장은 빠지고 소공만 서명하고 날인했다. 그것도 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꽉 채워줘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혼자서 영업하시는 사장님들 계시죠. 직원 안 쓰고. 그때는 여기가 비워진 게 맞겠지. 그 외에는 보통 보면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는 건 사실은. 거기까지 봐서 여러분들 교재 위에 쭉 보시면 네모서 한번 191페이지 네모서 한번 보시면 가로 1번에 거래계약서에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개공이. 근데 해당 중개인이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거요. 거기 딱 이쪽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썼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서. 매매계약서 쓰면 매도인한테도 주고 매수인한테도 주고 이렇게 하죠. 자, 요 계약서는 보통 몇 통 정도 쓸 것 같아요? 계약서 몇 통? 작성할 때 몇 통? 보통 4통. 왜 그래요? 여기는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A. 여기는 사달라고 했어요. B. 중간에 소개한 중개업소 사장님이 갑 중개업소가 있고 갑 중개업소하고 을 중개업소가 둘이 이렇게 공동 중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중개업 사장님이 보통 2군데. 팔아달라고 의뢰받은 중개업 사장님을 물건지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물건지. 실무적 용어예요. 물건지 부동산이라고 그러고 손님을 붙인 쪽 사장님을 갖다가 손님지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계약서는 4통 써서 여기 이렇게 가져가요. 일반적으로 보통 4통 써. 근데 이제 만약에 혼자서 양쪽 손님을 다 혼자서 해가지고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통 쓰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보통은 4통 쓴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다 준다. 줄 때 아까 뭣도 같이 준다고 그랬습니까? 확인 설명서도 같이 준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번 들으시면 돼. 이건.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존인데 여러분 밑에 가시면 네모 4번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네모 4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원본 아니면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간 보존하시라. 보존 기간이 몇 년이요? 5년간. 요 5년을 또 물어보고 보존할 때는 원본을 보존해도 되고 사본을 보존해도 되고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되고 오케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요 3개 중에 하나를 보존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걸 보존할까요 보통? 원본, 사본, 전자문서는 컴퓨터 내 파일로 저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전자문서. 유도하는 대로 다 따라오네요. 원본.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요. 반드시 원본을 보존하셔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4통을 출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쇄. 그럼 4통이 다 원본이지. 사본이 뭐예요? 사본. 복사 뜬 거 언제 복사 떴어? 다 4통을 다 했지. 출력했지. 그래서 보통은 원본을 출력을 하고 4통 다 원본이에요. 거기에 다 이제 도장 찍는 게 이렇게. 손님은 서명해도 되지만 서명하면 모양이 안 나. 그래서 도장 들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놔. 멋지게 보여 이렇게. 예? 손님도 다 도장 찍는데 이건 법에서 찍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지 멋지게. 근데 보통은 이제 원본 보존합니다. 예? 근데 이 원본 아니면 사본 아니면 전자문서 아무거나 돼 보존은. 그런데 어디에 보존해요? 집에 보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법조문에 없는데 유권 해석상 중개사무실에 보존한다고 돼 있어요. 해석을. 단속반이 나갔더니만 계약서 갖고 와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있는데요.
그럼 가서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하지. 근데 사무실 밖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차 트렁크에 있는데요. 더 이상하지. 그죠? 그래서 보존은 사무실에서 보존하는 걸 얘기합니다. 몇 년간? 5년간. 주로 물어보면 5년 물어보죠. 네? 자, 됐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냐면 나머지 안 하고 넘어간 것은 다음에 또 합니다. 193페이지 가시면 예치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 이제 저 거래가 많지 않아서 계약서를 많이 못 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주변에서도 보면 그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단골이 있어요, 단골이. 그래서 이런 상황 내에서도 계약서가 꽤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을 따셔서 만약에 이렇게 막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창업하시는 건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단골이 없잖아. 그럼 계약서 못 쓰게 되면 이제 월세만 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좋을 때 창업하는 게 좋고, 그전에는 일단 만약에 취직해서 이렇게 해서 일 배우는 것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하실 때, 지금 요즘 자격증 따신 분들 보면 취직 때 막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 취직해서 돈 벌려고 이제 자격증 따고 그런 거지만, 우리 욕심대로 취직하자마자 바로 막, 월급 300씩 나오고 500씩 나오고 그런 게 어디가 돼요? 안 돼, 그건. 응? 자기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능력이 됐을 때 그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격증 땄는데 지금 자격증을 아무나 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월급이 당연히 보장되는 건 아니죠, 세상에. 근데 그렇게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그래서 그런 거 막 찾으신다고 막 노력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분도 그렇게 막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보는 것도 자신을 이제 그 현실을 아는 것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찾으시면 그런 거 나올 거라고 한번 계속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근데 잘 없을 거예요, 그게. 자기 원하는 그런 직장은.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이게 어떤 밑에 가서 직원으로 일한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사장님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직원으로 일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일하다가 나중에 사장님이 돼서 내 사무실 운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월급을 얼마 받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벌써 제가 볼 때는 크게 성장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배우는 관점에서는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견습 기간. 근데 그걸 잘 생각 못 하죠. 그러니까 자격증 따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벌써 이제 그런 그 마인드가 약해. 그래서 해마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내가 돈 주고라도 배울게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월급 얼마 준대요. 막 이렇게부터 따지지.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좀 현실을 좀 더 부딪혀서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사장님들도 지금 안 돼가지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 생각을 꼭 하셔야 돼. 제 강의의 주제는 뭐예요? 역지사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죠? 이 사진이 지금 실물보다 훨씬 낫죠? 이제 한 10년 전, 10년도 더 된 것 같아. 그때 사진이. 이렇게 보여드릴 때 어떤 분이 혹시 이때 가발 썼냐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예치제도를 갖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제도 간단해요. 제도의 취지만 아시면 돼요. 이건 매년 나오는 게 아니어서. 자, 어떤 거냐면 거래 현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매매를 예를 든 거예요. 여기 보면 중개사가 중간에서 이제 소개시키지. 그럼 제일 처음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넣고, 이거 계약서 작성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잔금까지 들어가면 이제 매도인은 등기 칠 때 필요한 서류를 주지. 보통 이제 등기 권리증 같은 거 줘. 등기 서류 주면 그것 갖고 등기를 내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너무. 그걸 중개사가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런 절차 진행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요때 처음에 계약서를 쓰려고 할 때 요 부동산에 대해서 딱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기가 돼 있고 가압류 등기도 돼 있고 막 그래요. 압류가 5개나 돼 있고 그래요.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요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압류나 감류됐기 때문에 자기가 계약금을 넣기가 걱정돼요. 불안하다고. 저것 때문에 내가 돈을 줬는데 나중에 등기 못 가져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줬던 돈 가져와야 다시 반환받아야 되는데 그 반환받을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쿡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서 쓸 때까지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근데 중도금 넣을 때 아니면 잔금 넣을 때쯤 되니까 요게 생겼어. 그럼 중도금 넣고 싶지 않지. 잔금 주고 싶지 않다고. 걱정되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시점에 이제 이 사람의 불안을 덜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직접 주지 말고 여기 중립적 기관이 있어요. 요 예치 명의자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 중립적 기관이 예치 명의자한테 여기다가 이 사람이 통장을 만들도록 해요. 이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경우에 따라 잔금을 여기다 딱 넣어놨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이렇게 넘어와서 등기가 나는 시점은 매도인한테 이걸 주고 돈 관리했던 이 사람이 돈을 요리 주고 이게 이행이 안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그 돈을 관리하던 예치명의자는 그 돈을 요리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하고 불안에 떨 필요가 없죠. 어? 잘 안 돼도 뭐예요. 여기서 가져와 버리면 되니까. 요리 줘놓게 되면 이거 뺏어오는데 안 줄 거고 잘. 그러면 소송해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중립적 기관에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넣어놨다가 잘못됐을 때 쉽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예치제도. 그래서 이 사람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제도. 이게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2000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이 제도가 쓰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만들어지기는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쓰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제도로 많이 있어, 조문에만. 시험에는 이게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정도의 비중이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치 명의자예요. 이 사람이 돈을 관리해 주는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 소개시키는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동시에 예치 명의자가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예치 명의자는 부동산 사장님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이 6명이 있어요. 6명. 이렇게. 그래서 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치면 총 7명인데 시험에서는 물을 때마다 거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의. 7명을 나중에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193페이지. 193페이지 보시면 법 31조 제일 위에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5째 줄까지를 밑줄 긋고 읽어볼 겁니다. 제일 위에 회색 바탕입니다. 회색 바탕.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안전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둘째 줄 끝에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형광펜 칠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칠판을 쓸 때 요건 계약 체결이지만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등기 치는 건 요건 계약의 이행이에요. 그러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 끝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등기가 될 때까지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쓸 때까지가 아니에요. 칠판 다시. 계약서 쓸 때까지 묻어놓읍시다. 이게 아니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그게 핵심이고. 자, 셋째 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묻어놓자고 하는 겁니다. 잔금까지도 묻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묻어놓을 때는 처음에 계약금만 묻어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도금만 묻어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잔금만 묻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까지 묻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묻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받고 이걸 묻어놓읍시다. 특히 이제 셋째 줄 끝에 가시면 형광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여기. 이게 예치명의자예요. 그래서 예치명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개공이에요. 개공의 명의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명의로 묻어놓읍시다. 거기까지 그래놓고 돈을 실제 어디다 넣느냐? 금융기관에 넣어놓고 그 뒤에 금융기관 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옆에 써주세요. 협회입니다. 협회. 중개사협회요. 자,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의 예치하도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예치한다는 것은 돈을 갖다 금고처럼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광펜 칠할 게 하나 또 있어요. 끝줄. 거래 당사자에게 뭐예요? 권고할 수 있다가 형광펜이야. 그러니까 이게 개업공인인회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권고할 수 있다는 게 얘기를 딱 했을 때 우리 매수인 쪽은 오케이 할 가능성이 뭐 100%예요. 묻어놓자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매도인은 좀 싫을 수도 있어. 가져가지 못하고 묻어놓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도인이 오케이 했을 때만 묻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제도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요거하고 쉽니다. 또 한 가지는 권고해야 된다요. 할 수도 있다요.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불안해하는데도 개업공인인회사가 묻어놓자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네. 그럼 개업공인인회사는 법 위반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제도는 좀 좋은 제도이긴 한데 얘기했을 때 둘 다 오케이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권고 안 하고 얘기 안 해줬다고 해서 이게 법 위반으로 중개사장님이 처벌되지는 않는 제도예요. 응? 그죠? 그러니까 강요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격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